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가을 유난히 비 소식이 많죠. 지금도 큰 태풍 피해가 있었던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지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가을 태풍 3개가 한반도를 에워쌀 전망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오늘도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져야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영국은 올해 여름 지난 1935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고요. 방글라데시, 인도에서는 현재 폭염 스트레스로 농업이 극도로 위험한 상태라는군요. 20여 년 후 2045년에는 전 세계 농작물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64개 국가에 폭염 흉년이 닥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 더 심각해질 전망인데요. 걱정스럽습니다.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만나볼까요?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UN 세계 식량 계획 WFP라고 하는데요. 네. 내년에 전 세계 식량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군요. 네, 맞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지역 본부장인데요. 콜린 플래셔가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곡물 수출을 재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내년에 식량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레이셔 본부장은 러시아 침공으로 많은 식량이 생산되는 동부 지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농경지 기반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이 여전히 전쟁터에 있고 올 가을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확량은 1억 톤의 풍작을 냈던 작년보다 3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홍수, 중국과 유럽의 가뭄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기상 조건도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곡물 가격 급등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이 급등한 곡물 가격 때문에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CNN 방송에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 정통한 소식통을 많이 인용해서 IMF가 현지 시각으로 12일날 소집한 비공식 이사회를 통해서 식량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침공 때문에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단 구체적인 긴급 지원 규모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지원안은 10월 달에 연차 총회 전에 정식 표결을 거친 다음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지원안이 확정이 되면 지원 상한을 일시적으로 올려서 이 모든 회원국들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전의 지원 상한의 최대 50%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편 지난달 말에 국제통화기금 IMF 부총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고물가가 적어도 1년 이상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작년에도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나오면서 정점을 찍었다라고 속단했는데 10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물가 상황 앞으로 1년 또는 2년 정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량 위기를 우려해서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농약 쓴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살충제 감축 조치를 승인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보류했다고 하는데요. 살충제를 줄이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서 지난 6월 달에 유럽연합 위원회가 2030년까지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네. 해당 조치는 공원, 정원 등 모든 도시 공간에서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적은 양의 살충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유럽 국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줄여라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소식통들은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 주요국들이 자국의 유리한 살충제 감축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네, 텃밭만 하더라도 왜 예. 살충제 이런 거 안 뿌리게 되면은 힘들어요. 벌레가 밥 먹고 제가 맞아요. 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확 줄이게 되면은 안 그래도 식량 가격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살충제를 만약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줄어든 생산량을 뭘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그 방법이 없군요. 네,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농업협동조합협회에 따르면 올해 유럽 지역의 곡물 수확량은 2억 6,900만 톤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이미 7%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요. 또 작물 재배에 투입되는 이런 에너지 가격도 증가하는 데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량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협회 대표는 살충제 사용이 금지가 되면 식량 수요를 맞추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살충제 사용 금지가 이 정치가 아니라 과학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해당 조치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유럽연합 관계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국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걸 맞추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세계 식량 계획의 이 본부장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데 수출을 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비료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전 세계 농부들이 비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상황 설명해 줬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파키스탄은 얼마 전에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이 파키스탄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제기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악의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대해서 결국은 온실가스를 배출량이 많았던 그런 주요 국가들이 이번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를 방문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많은 인도주의적인 제안을 받지만 이런 규모의 기후 참사는 본 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주요 20개국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이렇게 20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8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반면에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 미만입니다. 네. 그런데 배출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니까 피해를 입는 나라는 이런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사무총장은 주요 국가가 파키스탄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도와줘야 된다면서 이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재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부유한 나라가 도와줘야 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상당히 타당한 주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키스탄에는 이제 비는 안 내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폭우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반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복구가 쉽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생이 열악해지면서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하죠. 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홍수 피해 지역의 보건소에서 진료소에서 전염병 발병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설사, 말라리아, 급성호흡기 감염, 피부병, 장티푸스에 걸린 환자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의료 서비스가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석 달 사이에 많게는
500만 명 정도가 심각한데요. 네, 각종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네. 유엔에서 집계한 그 잠정 집계에 따르면은요,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 규모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원이 넘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 GDP의 거의 9%에 해당하고요.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은 이 홍수 관련 경제 피해 규모가 125억 달러보다 이제 더 크게 유엔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국토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번 폭우 때문에 물에 잠겼고요. 인구의 15%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예. 누적 사망자 수가 1,400명에 달하고요. 또 네. 구호시설에 66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중부 지역에 짙은 연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굉장히 짙은 연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힘들다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네요. 네, 지난 주말인데요. 엔테레리오스주 그리고 파라나 삼각주와 또 산타페나주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있었는데 산불.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서 이 로사리오란 도시 전체를 덮었다고 합니다. 예. 로사리온 도시는 아르헨티나 3대 대도시고요. 농산물 생산과 수출의 중심지이고 메시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파라나 삼각주 산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자욱한 연기가 도시를 휩싸면서 시민들이 호흡곤란,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산불이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네. 농경지 개발 또는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불을 냈다라고 환경보호론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네. 당국에서도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형 농업회사들이 거대한 경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산불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개간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과 환경에게 모두 다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그렇죠.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태운 농경지가 30만 헥타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면적의 거의 5배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에 그래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로 가볼까요? 네덜란드의 한 도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류류, 그러니까 고기 광고를 금지한다고요? 맞습니다. 네덜란드의 하를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서 버스, 대피소 등 공공장소에 있는 스크린에 육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2024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암스테르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고요. 16만의 작은 소도시인데요.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이게 너무 심하다는 비판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식량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축을 도살할 때, 가공할 때, 사료 생산할 때 나오는 그 온실가스가 무려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밀 1kg 생산하는 과정에서 2.5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소고기 1kg 생산할 때 무려 70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육류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네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번 금지령을 추진하는 녹색 좌파당의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주방에서 무엇을 굽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후위기 원인이 되는 제품을 사도록 장려할 수 없기 때문에 육류 광고를 금지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연히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겠죠. 예, 육류업계는 물론이고요. 보수파도 정당들도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우익 성향의 한 정당 관계자는 기업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양돈 농가도 굉장히 치명적일 거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오늘도 외신캐스터 조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 뉴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즐거워하셨는데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최고 권위를 지닌 드라마 시상식에서 큰 상을 거머쥐었네요.
네, 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차지하며 이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먼저 이름이 불린 것은 황동혁 감독이었는데요. 네. 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한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로 마지막 에미상을 받는 작품이 아니길 바라며 본인의 마지막 에미상도 아니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또 오징어 게임 시즌2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정재 씨가 이 제이슨 베이트만, 브라이언 콕스 등 이 쟁쟁한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인 최초로 에미상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이정재 씨는 황동혁 감독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훌륭한 비주얼, 좋은 각본과 함께 독창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끌고 와줬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949년부터 시작된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네. 방송계의 아카데미로 불릴 만큼 미국을 넘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오징어 게임은 지난 5일 열린 시상식에서도 여우 게스트상 등 4관왕에 올랐는데 이로써 이번에 에미상에서 무려 6관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인 성남FC의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라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는데요. 1년은 만에 수사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기업이 광고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낸 돈을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는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웠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국민의힘은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 비대위에 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이 1차 비대위에 의해서 또 포함이 돼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주기환 비대위원은 명단 발표 1시간 30여 분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에서도 이 미국 내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최근 백악관이 밝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해외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바이오 제조시설 구축 등을 통해 이 공급망을 강화하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행정명령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의약품 위탁 생산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선수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면 경쟁 관계인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혜택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또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정책의 핵심이 국내 핵심 주력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라는 점에서 그렇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대미 외교가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특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특검 수사요. 네. 네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공군 본부 법무실장, 이 전익수 준장을 포함해 공군 20전투 비행단 전 대대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공군 20비행단 수석이었던 이해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이 선임부사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이를 신고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내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공군의 부실 수사 또 사건 무마 의혹이 일면서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요.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사건 수사 무마와 은폐 논란에 휩싸인 이 공군 법무실장 전희수 준장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혐의는 자신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등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해람 중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20 전투비행단 대대장 B씨는 이 성추행 범행 내용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일삼은 혐의, 그리고 또 다른 직속 상관인 이 중대장 C씨는 이해람 중사가 새로 전입하게 된 공군 15 전투비행단의 중대장에게 이해람 중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 D씨는 이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군검사는 2차 가해 사실을 알고도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했고 휴가를 가는 등 수사를 지연한 혐의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변호사는 이 중에 유일하게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이천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이 화재가 인재였다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네, 한 달 전 경기도 이천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서 이 투석을 받던 환자 4명 그리고 간호사 1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어제 내놨는데요. 경찰은 먼저 화재 원인을 두고 이 불이 난 3층 내부 철거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어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기를 끊지도 않고 오히려 내부에 달린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놓은 채 작업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먼지 쌓인 에어컨 전기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이 붙은 뒤 연기가 빠르게 빠졌다라는 데 있는데요. 빠르게 퍼졌다라는 데 있는데요. 네. 3층에서 불이 나자마자 불과 2분 만에 이 4층 투석 전문 병원에 연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퍼진 것은 방화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데 이 3층 작업자들이 불이 나자마자 이 방화문을 열어놓고 도주를 했고 또 알려진 것과 달리 불을 끄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봤습니다. 또한 애초에 건물을 짓는 과정도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3층과 4층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기둥 안쪽이 벽돌과 시멘트로 채워져야 했는데 이 철골 말고는 텅 비어 있었고 이것이 굴뚝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하고 이 중 책임인권 1명을 구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9년간 변함이 없었던 초코 과자 결국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2013년부터 한 개에 400원씩 받아왔던 초코파이가 내일부터 450원으로 12% 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이 편의점 기준으로 12개들이 한 박스가 5,000원이 넘는 건데요. 같은 회사의 감자칩 종류도 한 봉지에 200원에서 300원가량 오르고요. 또 수입산 밀과 파뮤를 쓰는 라면 가격도 이달 중순부터 10% 안팎에 오를 예정입니다. 식품회사들은 몇 개월 전에 미리 원재료를 사주는데 이 오른 비용이 시차를 두고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해 4분기 주요 곡물 수입의 단가가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네. 문제는 또 치솟는 환율입니다. 네. 여기에 이 가스 비용과 물류 포장비 또 인건비까지 올라서 가공식품 물가가 언제쯤 정점을 찍을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7,309명으로 전날보다 2만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4만여 명 넘게 줄었습니다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때문으로 보이고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이 연휴 기간 미뤘던 검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약 9만여 명에서 10만여 명 정도로 어제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7명으로 어제와 비슷하고 사망자는 35명으로 어제부터 다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유행 감소라는 전반적인 유행 추이는 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각 진료를 받고 또 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위험에 처했을 때 쉽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요? 네, 이 범죄 위험에 처했을 때 112 신고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가해자가 옆에 있다면 이 제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경찰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말 없는 신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 이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신고자가 전화기 숫자 버튼만 2번 폭폭 누르면 경찰이 위기 상황으로 인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또 경찰이 보낸 문자 링크를 누르면 이 신고자 휴대전화의 카메라에 찍힌 현장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요. 동시에 위치 정보도 전달돼서 인근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 말없이 신고하는 이 시스템을 전국 112 상황실에 구축하기로 하고 신고 접수 요원들을 상대로 매뉴얼 교육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현 기자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추석에 햅쌀 드셨나요? 햅쌀, 즉석밥 먹은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재배한 햅쌀 먹었는데요. 아유, 맛있었겠네요. 네. 예,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계절에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 아닐까 그럼요,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농촌에 일자리가 모자라다는데 이 벼는 누가 재배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러네요. 그 생각은 또 안 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일자리 이야기를 하려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뭐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네, 지금 우리 농업을 위기라고 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농업인의 노령화잖아요. 네. 네, 농업을 잃을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농업 인구수가 231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20년 전 2000년에는 그 수가 403만 명이었어요. 오. 네. 20년 만에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런데 이 231만 명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중이 42.3%라고 해요. 네,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젊은이들은 농촌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쌓은 농작물 생산이랑 수확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을 세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이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네네. 우리 기자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뾰족한 해법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네, 일자리 문제를 또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네.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얘기예요. 네,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로봇의 활성화, 그러니까 자동화를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청년의 유입이요. 그렇군요.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 외국인 노동자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혹시 농촌 현장에 최근에 가보신 적 있을까요?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어요. 제가 취재하려고 감자밭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재배하러 나가서 하루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현장에 감자를 캐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하나의 밭만 가는 건 아니고 한 밭에서 일하고 다음 밭으로 이동하고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방위적인 노동력 수급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주노동자를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건데요. 네. 민감한 말이긴 하지만 취재에 응했던 어느 한 관계자는 합법 체류 기간이 지난 이주노동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농업 현장의 현실이다. 예.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농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임을 아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근데 이게 막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현실에는 이런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로봇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로봇이 어떻게 농사를 한다는 겁니까? 제가 오늘 처음 햅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벼는 그런데 사람이 재배하진 않았을 거예요. 벼를 사람이 재배하지 않았다고요? 네. 에이, 그 사람이 이거 다 예? 그 뭐 내고 벼 베고 로봇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농활 다녀온 세대시죠? 농활 갔다 왔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미지에는 그 전원일기 이미지가 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진짜 그 로봇 같은 로봇이라기보다는 네.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그런 자동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좋은 뜻은 아닌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이런 걸 전화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농사. 와, 이거 그런 뜻 아닙니까? 전기화 뭐 이런 건 줄임말 아닙니까? 전화농사? 근데 의외로 그냥 전화 그 자체예요. 에이? 전화로. 텔레폰? 네, 맞아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네. 그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네. 그 소규모 고령 농가가 우리 농촌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농업 서비스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농부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전화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농가가 그게 크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거를 다 살 수가 없죠.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자주 쓰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전화로 이제 기계 대여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계를 빌려주는 곳에서 접수된 주문을 모아서 기계를 돌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벽시도 그렇게 뿌리고 다 자란 벼도 그렇게 재배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농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농활 가서 모 심고 수확했던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 풍경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그래요? 네, 네. 비료도 사실은 요새는 비료란다. 그 살충제나 이런 것도 다 드론이 뿌리고요. 그 등에 메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걸어다니면서? 이제는 드론이 쫙 뿌리는. 드론이 뿌려요? 네, 네. 요거는 좀 그렇게 된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꽤 됐다고요? 네. 그리고 품종도 농부가 마음대로 고르는 건 아니고 그 지역마다 육매장이 있잖아요. 네. 그 육매장에서 다루는 품종을 전화로 신청해서 받고, 그래서 이제는 농촌의 풍경이 특히 논농사에 한해서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농활 갔다가 이제는 할 일 없어서 집에 오는 경우가 있겠군요. 네. 드론 조정할 줄 알면 농활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매우 필요한 인력인 것 그렇군요. 같은데요. 사실 기계가 오면서 그 기계를 조정하는 분들도 같이 오겠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가 일을 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동화가 사실 논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밭은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밭도 기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 논은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네. 또 규모도 그래도 밭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밭농사는 경지 모양도 불규칙하고요. 또 논은 이렇게 벼들이 위로 일자로 이렇게 딱딱딱 서 있잖아요. 거의 같은 크기로.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감자 얘기도 했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식물이나 혹은 나무에 열리는 과일 같은 거는 일괄 수확을 하기가 어렵죠. 네. 저마다 뭐 묻혀있는 깊이나 뭐 달려있는 높이나 크기 다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논에 비해서 밭은 규격화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기계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규격화가 맞아요. 어려운 거군요. 네. 또 규격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밭은 크기가 작으니까 더더욱 자동화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도 취재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크고 또 자동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농기계를 자동으로 돌려놓고 농부들은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계한테 맡기고. 네. 그 정도 규모가 돼야 자동화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또 일단 땅이 작고
또 농지도 소유주가 다 이렇게 작게 쪼개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화로 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농기계도 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네, 사실은 농기계도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고 비싸기도 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이게 팔려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살 데가 많이 없죠. 아하.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개발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팔 데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이미 외국에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의 D사라고 유명한 있죠. 중국의 드론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런 데서 워낙 잘 만들고 다 자리를 차지했는데 시장을 경쟁력이 없는데 만들 필요가 있느냐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은 정부 지원으로 계속 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증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하는 그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프로젝트성 연구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현장 투입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네.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거나 그래서 연구실에 갇혀있다. 이게 농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이런 비판들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의 일자리, 청년의 농촌 유입 문제도 저희가 다뤄봐야 되는데 청년들의 농촌 유입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일단 농업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장 물론 들어가면 좋겠죠. 사실 농사일부 매기 끊기면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다 노하우인데.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하. 그렇죠. 진입장벽이 높네요. 맞아요. 네. 우리 농지에 대한 매매 임대 기준이 엄격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농사를 짓던 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그거를 물려받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바로 내려가기 어렵고. 그렇죠. 또 문중 우리나라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매매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농지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는 배경이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가서도 일단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농지를 청년들은. 확보하려면. 네. 그렇죠. 자본적인 한계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청년들이 뭔가 땅도 갖기 힘들고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인력으로 투입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나요? 정부에서 일단 청년의 창업 일자리를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농촌으로 쓰는 돈이 있으니까 이 자금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또 근데 단기적이지만 일자리 지원도 해줘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면은 데려와서 쓸 수가 있잖아요, 청년은. 네. 그렇지만 그것도 살짝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단기적인 지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게 지원이 안 돼서 농사를 1년만 짓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런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 할수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스타트업 중에 한 군데인데 구직을 하려는 사람과 구인을 하려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처럼 네. 농가와 이렇게 청년이 이어주는 게 있고요. 또 직접 생산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죠. 아예 스마트팜을 만드는 곳들도 있고요. 네. 또 그래서 이렇게 창업이 일어나는 게 농업기술진흥원 따르면 1년에 400개 정도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개 정도가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곳들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하여튼 네네. 청년들이 또 농촌에 인력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야지만 좀 활발하게 우리 또 농업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청년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IT 브리핑 바이라인 네트워크 남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990번님. 우리 강승화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벌써 진행하신 지 4개월로 들어가는군요. 재미있고 활기찬 진행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전 애청자들이 저도 사랑합니다. 0419번님.
태풍 후유증은 끝이 나지 않았지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요즘 가을 날씨, 계절의 여왕이네요. 오늘도 황금 들녘을 보며 계절의 변화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6990번님, 0419번님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